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용허락 범위를 넘은 이용행위의 법적 효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아까 그 이용허락을 받게 되면은 그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조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한 계약 위반이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어, 그 단순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은 형사 책임까지는 안 져도 되죠. 그러나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은 이건 형사 문제까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용과 사용의 구별이라고 나오죠. 대법원 2017년 11월 23일 오픈 캡처 사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그 어떤 그 이용 행위를 넓은 의미에서의 이용 행위를 이용과 사용으로 이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 재산권의 내용을 이루는 7가지 권리들, 그러니까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 이런 행위는 순수한 이용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 7가지에 속하지 않는 행위들, 뭐 감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저작물에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사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내가 내 컴퓨터에 인스톨하게 되면 그 복제하는 것이죠. 이거는 복제권의 내용이 되니까 그건 이용 행위고요. 그 다음에 그 복제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 작성하는 것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여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 사용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용 행위를 했을 때는 저작권 침해, 즉 형사 책임까지 져야 되는 저작권 침해로 보고요.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고 단순한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어떤 오픈 캡처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를 하다가 이제 어떤 시점에서 기업용 그러니까 이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료를 내야 하는 기업용 이제 버전을 배포를 합니다. 이 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 이제 배포를 하면서 인스톨은 그냥 처음에 돼요. 기업용이든 아니든 하여튼 인스톨은 되는데 인스톨이 된 후에 이제 그 물어보는 항목이 나옵니다. 인스톨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이 팝업 창에서 이제 어떤 문구가 뜨는 거죠. 거기서 이 프로그램은 기업용으로 기업용이 아닌 그러니까 그 비영리적인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용도로 쓰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업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그 팝업창이 뜨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인스톨한 후에 이제 팝업창에 이것을 개인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기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즉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즉 기업용 버전을 따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 개인용으로만 쓰겠다고 클릭을 해놓고서는 실제 이용은 이제 업무용으로 기업용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다투어졌던 사건인데 여기서 법원은 인스톨 자체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인스톨 자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미 복제 행위는 거기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앞서서 계약 그 동의 문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만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을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 사용에 대한 것만 이제 그 이런 조건이 걸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자기가 동의한 내용에 위반해서 이것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복제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만 그 조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이 아니라 단순 사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사용의 경우에는 설사 조건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건 단순 계약 위반 둘 사이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뭐 따라오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사이의 합의 위반. 자,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공동저작물이란 게 뭔가요?
그 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복수의 사람이 관여를 했다. 그런데 그 복수의 사람들이 관여를 했을 때 그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모여서 비너스 조각을 하나 만들었다. 그런데 A는 머리 부분, B는 몸통, C는 팔, D는 다리 부분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통상적인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는 그런 경우에 그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죠. 목 부분 따로, 팔, 다리 부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 것이 이제 공동 저작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이용이 가능한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선수, 사회, 자연 이렇게 과목을 나눠서 문제집을 썼는데 그것을 한데 합쳐가지고 뭐 전과, 전과 이런 식으로 표준 전과, 동화 전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이용이 가능하죠. 국어는 국어대로, 산수는 산수대로. 자, 이런 것은 이제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결합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공동 저작자들이 전원이 합의해야만 그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 B, C, D 네 사람이 모여서 비너스 조각을 작성을 해서 그것이 이제 공동 저작물이 됐는데 그중 A가 그 B, C, D의 허락 없이 B, C, D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너스 조각을 어디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했다. 그랬을 때 A가 B, C, D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합의 위반을 한 것이냐.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그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는 안 되고 단순한 공동 저작자 사이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비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A와 B가 공동 창작을 했는데 A의 기여분이 99%고 B는 1%만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1% 기여분을 갖고 있는 B가 그것을 A 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A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전시를 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단순한 합의 위반이다. A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반대의 그 학설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 이제 뭐 판례에 따라야 되겠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고 단순한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또 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되느냐? 자 이제 그 둘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용 허락을 받은 B가 그 이용 방법 및 조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 행위를 했을 때 그 위반된 행위를 그 이유로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이것은 그 사소한 그 위반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라든가 또 이제 시정 조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계약 해제까지 할 수는 없고요. 계약을 무효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그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을 했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만 이용하기로 했는데 1년 지나서 이용을 했다고 하면 그건 중요 부분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세를 뭐 1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인세를 뭐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900만 원만 지급하고 1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하게 되면 뭐 그 정도 가지고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 해제 사유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한 금전 청구 채무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권의 양도는 저작재산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저작권법 제46조 3항에 나오는데요. 자, 46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조문을 한번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B가 그 이용 허락을 받은 B가 이용 허락을 해준 A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 허락을 받은 그 지위, 그 권리를 C에게 허락 없이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C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이것은 저작권법의 일종의 특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인 이용 허락권은 내가 양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그걸 금지하는 그런 기재가 없는 이상, 그런데 이런 저작권의 이용 허락을 받은 그 권리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가 A가 B라는 출판사에게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이용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B가 A의 허락 없이 그 출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C에게 함부로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A의 동의를 받아야만 C라는 다른 출판사에게 그 이용 허락권을 양도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해줄 때에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죠. 내가 아무 출판사에나 다 이용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이제 집필을 해온 경험이라든가 출판을 해온 경험에 비춰보니까 이 출판사가 나하고 잘 맞는다. 또 이제 뭐 신뢰관계가 많이 쌓였다. 그럴 때 이제 허락을 해주는 것인데 B가 그런 이제 그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C에게 A의 동의 없이 C에게 양도를 해주게 되면은 A는 자기와 전혀 신뢰관계가 없는 C라는 출판사에서 자기 책이 출판되어야 되는 그런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이용 허락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A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공연 허락을 내가 아무 기획사에는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공연을 어떤 이제 뮤지컬 하나 창작을 했다. 그랬을 때 이제 기획사에게 이제 그 공연을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아무 기획사나 선택하지 않고 그동안 나하고 신뢰관계가 있었던 그런 기획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그 기획사가 이제 동의 없이 다른 기획사에게 그런 권리를 넘겨버리게 되면은 나는 전혀 모르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기획사가 내 뮤지컬을 공연하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3자에게 그 이용허락권을 양도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 네, 이것은 이제 이용허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이용허락이 있고 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단순 이용허락은 내가 이제 너한테 이용허락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용허락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단순 이용허락이고요. 독점적 이용허락은 말 그대로 내가 너한테만 이용허락을 해줄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이용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너한테만 이용허락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독점적 이용허락입니다. 그런데 이 독점적 이용허락도 단순 이용허락이나 독점적 이용허락이나 둘 다 이용허락이기 때문에 역시 채권적 효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허락을 해준 그 저작재산권자 그 사람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미국 저작권법에 보면은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법과 달리 배타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 즉 이런 그 라이센스를 받은 라이선시 즉 갑이 을에게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를 해줬다. 그러면 그 익스클루시브 라이센스를 받은 을은 이것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배타적 라이센스를 받은 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불법 자기가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자기가 직접 원고가 되어서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고요. 또 고소인이 돼서 형사 고소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는 비록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라 하더라도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허락을 받은 그 컨텐츠를 누군가 제3자가 불법적으로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고 반드시 A를 통해서만 A를 통해서 A에게 가서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독점적 이용하라고 해줬는데 지금 누군가가 지금 불법 저작물을 이 컨텐츠를 불법적으로 복제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뭐 제재를 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직접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고소를 한다든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보시면 예외가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첩적 이용허락 이용해 A가 B한테 독점적 이용허락을 해줘 놓고서는 그 계약을 위반해서 C한테 중첩적으로 또 이용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 그것이 단순 이용허락이었다면은 그런 경우에 단순 이용허락을 받은 B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원래 이 중첩적 그 이용허락이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A가 B한테 단순 이용허락을 해주고 C한테 또 중첩적으로 이용허락을 해주었다 해서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B는 A든 뭐 C든 누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A가 B한테 독점적 이용허락을 해주고서 이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에 위반해서 C에게 중첩적으로 이용허락을 해줬을 때 B는 B는 A에 대해서는 이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C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허용이 안 되고 왜냐하면 독점적 이용허락이지만 배타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중첩적 이용허락을 한 이 A에 대해서만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C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 하는 점이고요. 이것도 이제 예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무당행위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았는데 제3자가 C가 무단 이용 즉 불법 침해를 하고 있다. 이 컨텐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첩적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A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중첩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이용행위를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의 무단 이용행위는 A로부터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불법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 단순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역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C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 B가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달라집니다. 아까 원칙적으로 독점적 이용 허락이라 하더라도 채권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예외적으로 금지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가 있다. 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대위 행사가. 이 대위 행사라는 것은 A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신 B가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단 행위를 하는 사람 C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A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A의 권리를 B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몇 가지 다른 이제 좀 요건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은 뭐 좀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민법 400조에 나오는데요. 그 민법 400조의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이 A의 권리를 B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C의 행위가 채권 침해가 돼야 된다. 하는데 자, 채권 침해에 대해서도 뭐 여기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채권 침해가 된다는 것은 이제 뒤에 보시면은 뭐 이제 간단하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이용 허락을 받은 그 제3자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것이 이제 중복해서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불법 침해자가 아니고 중복해서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이 중복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A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구가 가능하지 않은데 만약에 그 제3자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불법 행위란 건 뭐냐면
이 제3자 C가 적극적으로 A를 가서 꼬드겨서 이건 당신이 지금 B한테 독점적 이용 허락을 해줬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도 좀 허락을 해달라. 당신이 B에 대한 계약을 위반해서라도 나한테 좀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그 삼거래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불법 행위가 되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다. 즉 B가 이 제3자 C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가능하다. 자, 이런 이제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제 사례를 볼 수가 있냐면요. 그 중복 출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이제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누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작품이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그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럴 때 국내 A라는 출판사가 그 수상 작가와 이제 한국에서의 독점적 출판 이용 허락을 받아가지고 출판을 하는데, 제3자인 C가 이제 그 노벨상 수상자하고 따로 해외에서 별도로 접촉을 해가지고 이걸 나한테 출판 이용을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 수상자가 이미 한국에서의 출판 이용 허락은 A한테 해줬다. 그랬더니 이 C가 내가 아주 대가를 후하게 줄 테니까 나한테 중복 이용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별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상자가 그냥 A와의 계약에 위반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할 때 하더라도 이제 B가 워낙 많은 대금을 준다고 하니까 C가 아주 상당히 높은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복해서 이용 허락을 해주는 경우. 자, 이제 이런 경우는 C가 그냥 단순히 중첩적인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저작재산권자와 공모를 하고 또는 이제 그 교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한 사회 질서에 위반돼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경우는 C의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국내에서의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C를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작권 양도 및 이용 허락 계약,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도 계약과 이용 허락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가 아주 명백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실제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도요,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석 문제는 항상 한 장짜리 계약서를 쓰든 또는 아주 상세하게 100장짜리 계약을 쓰든 그 100장짜리 계약을 써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두서 또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가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해석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해석이 필요하냐면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드러놨는데요. 첫째는 의사 표시의 존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게 저작권 양도를 실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 놓으면 이런 문제는 잘 안 생기죠. 그런데 구두 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양도 계약이든 이용허락 계약이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어느 쪽도 가능합니다. 효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놨을 때는 이제 그 서면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구두 계약이든 또는 서면 계약이든 그것이 성립한 이상, 저작권 계약으로 성립한 이상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로 저작권 양도를 했다는 거야? 아니면 말로만 하고 나중에 계약서 쓰기로 한 거야? 또 이메일로 왔다 갔다 서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저작권 양도를 한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 구두로 오고 간 이 말들의 내용, 또 이메일로 오고 간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과연 이런 말이 오고 갔으면 이것은 저작권 양도로 봐야 되는지, 이용허락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양도나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의사표시, 즉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행위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아주 그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개념인 경우, 여기 보면 뭐 상당한, 정당한, 최대한 이런 용어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를 하고, 갑은 을에게 저작권 양도 등록에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 그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는 게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네. 또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하면 그 정당한 사유가 어떤 사유를 말하는 것인지,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세를 월말에 지급을 해야 되고, 인세의 지급이 상당한 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했을 때, 그 상당한 기간이 도대체 며칠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일주일 내로 지급이 안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이 그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당사자들이 계약을 한 취지, 그동안에 인세가 오고 갔던 기간들, 인세의 금액, 또 업계의 관행,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사유를 말하는 것인지, 최대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해석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럴 때 해석이 또 필요하고요. 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900원을 지급할 생각으로, 나는 인세를 900원을 지급할 생각으로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잘못해가지고 900불이라고 썼다. 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의사와 실제 계약서에 표시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의사, 진심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써진 표시대로 이것을 계약을 해석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숨은 불합의, 당사자가 생각한 개념과 객관적 개념이 다른 경우. 자, 이것은 아까 그 출판 계약에서 매절이라는 계약이 있다고 했죠. 매절이란 것은 우리 흔히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절 계약, 그럼 보통 저작권 양도 계약이라서 저작권자, 즉 저작자가 자기의 권리를 출판사에게 다 이제 양도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저자가 이 매절을 저작권 양도가 아닌 단순한 이용 허락으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썼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것은 이제 그 위에 나온 그 의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와도 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개념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900원이라고 써야 될 걸 900불을 쓴 거다. 이건 이제 그 표시가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이고요. 이 숨은 불합의라는 것은 그 3번의 경우는 나는 900원을 900원으로 알고 있고 900불은 900불로 알고 있는데 다만 표시만 잘못한 것이고, 이 숨은 불합의라는 것은 매절이라는 개념을 내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매절을 매절로 표시를 했는데 나는 그 매절이 이용허락으로 내가 개념을 착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숨은 불합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약정의 간극이 있는 경우, 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이용허락을 하면서 이 음악 컨텐츠를 이용을 해라. 근데 뭐 LP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 CD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USB에 담아서도 유통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 LP가 이제 LP가 있는데 CD가 아직 그
개발되기 전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CD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제 컨텐츠에 대한 음악 저작물을 이제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이용 허락을 해줬는데, 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CD라는 매체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새로 나왔다. 그랬을 때 그 계약의 범위에 CD까지 그러면 허락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이 계약서에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약정의 틈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둘 사이의 계약으로 아직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음악 컨텐츠의 이용, 복제 및 배포 이렇게만 했을 때, 그것이 현재 지금 이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LP에만 해당되는 권리 이용 허락인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등장한 CD까지도 포함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이제 이런 문제도 역시 계약의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5가지 경우에 계약의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계약의 해석은 이제 4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해석. 물리적 해석은 이제 해석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 해석입니다. 원칙적으로 물리적 해석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약서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900원이라고 쓸 것을 내가 900불로 썼다고 하면 이 사람의 진심은 900원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심을 이제 우리가 탐구를 해 들어가서 그 진심이 이 사람의 진심은 900원이었구나. 그럼 이제 900원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계약서에는 900불, 900달러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900원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죠. 네.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심, 이 사람의 내심은 900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쓸 때 계약서에 표시를 900불로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간에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규범적 해석입니다. 원칙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A라는 주택을 팔 생각을 했는데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B라는 주택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B라는 주택으로 알고 계약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의 진심은 A라는 주택을 파는 것이었기 때문에 A 주택 계약서에 B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A 주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너가 뭐라고 생각을 했든 계약서에 B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B로 해석을 한다 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요, 이것은 상대방이 자연적 해석은 원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규범적 해석을. 그래서 당사자가 이제 없는 당사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도 상대방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A 주택과 B 주택이 있는데 내가 B 주택 너한테 공짜로 줄게, 증여 계약이라든가 증여를 하는데 내가 B 주택 사실은 A 주택을 준다는 생각을 했는데 증여 계약을 하면서 B 주택을 주는 것으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A를 받든 B를 받든, 물론 이제 B가 훨씬 좋은 주택이라고 해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표시를 해준 사람을 이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탐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A 주택을 줄 생각이었구나 해서 A로 이제 효력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상대방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자연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실제 매매 계약이다 하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법에 보면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제 그것은 취소할 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민법
104조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민법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109조네요. 민법 109조에 보시면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그것이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A 집이냐 B 집, A라는 주택이냐 B라는 주택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중요 부분에 그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이었다. 이 사람이 이게 착오로 지금 A가 아니라 A를 이 사람이 팔고자 하는데 계약서에 B라고 잘못 썼구나 하는 것을 상대방이 몰랐다면은 그것은 그냥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내가 지금 A 주택을 파는 건데 B라고 표시를 잘못했다. 착오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A 주택을 파는데 여기 B라고 잘못 썼네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착오를 이용을 해서 그냥 서명을 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 착오를 쓰는 걸 몰랐어요. 상대방 그냥 이 사람은 B라는 주택을 파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저기 위에서 본 5번째 약정에 틈이 있는 경우에 이런 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보충적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서로 내심의 의사를 이제 밝힌다기보다는 실제 이렇게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 과연 이것을 포함시킬지 말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해당 업계에서의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충적으로 법관이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가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에 대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